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 경축식이지만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식장은 국립극악단의 음악과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 23분 축사의 중간쯤이던 시각, 누군가가 단상을 향해 돌진하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총알 한 발이 단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총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문세강, 제1교포 2세로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잠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국은 그 배후에 조총련과 북한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립극장을 뒤흔든 총성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총알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문세강은 정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을까? 왜 그토록 허술하게 경호가 뚫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발사된 총탄은 정말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맞았을까? 총성은 멎었지만 의혹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요. 정권의 위기와 민심의 동요, 그리고 바로 전에 벌어졌던 김대중 납치 사건과의 연결성까지, 이 사건은 정치와 첩보, 공포가 뒤얽힌 거대한 실타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음모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그 총탄이 앗아간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영부인 유경수. 그녀는 단지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유경수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 자리까지 이끌었고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 교동리. 이날 지역의 대지주 육종간의 집안에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경수, 훗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인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육시 가문은 명실상부한 옥천 제2의 부호였습니다. 넓이는 8,000평, 방수만 99칸에 이르던 대저택. 당대에는 보기 힘들었던 전화기와 자동차까지 갖춘 그 집은 대지주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집은 동시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육종간은 본처 이경영 외에도 5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친자매가 함께 첩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 가족 간 호칭마저 복잡하게 나뉘었습니다. 큰 개성댁, 작은 개성댁, 서울댁, 남촌댁. 집안은 늘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경수는 본처의 딸로서 정려의 지위를 지녔지만 그 지위는 항상 감정적 긴장과 미묘한 시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유학 시절 그녀는 큰 개성댁이 관리하던 서울집에서 지냈습니다. 기숙학교 생활을 하며 부모가 보내준 식자재와 용돈이 중간에서 가로막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는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견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인내심과 자기절제는 훗날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질이 됩니다. 유경수는 1938년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경성부의 배아고등여학교에 진학합니다.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교양과 신앙, 책임감,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유경수는 여성으로서의 자립 그리고 내면의 힘을 배웁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수학 여행이 있었지만 아버지 육종가는 관연한 처녀가 여행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학 진학의 꿈도 그 앞에서 좌절되었죠. 여자애가 공부하면 건방져진다. 육종가는 딸들이 대학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의 재정과 격리를 관리하며 사실상 가문의 경제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녀는 옥천공립여자학교에서 가사 과목 교사로 1년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교양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언행, 학생들을 대하는 단정한 태도는 주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교동 작은 아씨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단지 출신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또렷한 생각을 가진 여인, 화려한 배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 그녀는 조용한 품격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런 점은 훗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950년,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절, 유경수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육군 소령 박정희. 경상북도 출신의 군인으로 그는 한때 일본 육사를 다녀온 이력 때문에 오랜 시간 외면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짧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왠지 모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었고 유경수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이해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종간, 유경수의 아버지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가문과 격이 맞지 않는 데다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육종가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박정희를 사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수는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박정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싸들고 박정희의 임지였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유복했던 옥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박정희는 군인이었고 유경수는 식사를 준비하며 하숙집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며 점차 군인의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 무렵 그녀의 어머니 이경용도 옥천을 떠나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첩살이로 마음고생이 컸던 이경영은 유경수의 선택에 잘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박정희는 군에서 정치로 방향을 틀게 되고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유경수는 이날 이후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유경수는 대한민국의 제5대 영부인이 됩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란 명칭은 그저 공식적 지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그녀는 먼저 권위의 상징이었던 공간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고급 외투와 치장을 자제하고 주로 한복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립스틱조차 자제하며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간소하고 절제 있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남겼습니다. 청와대에는 매일같이 국민들이 보낸 수많은 민원이 도착했습니다. 그 엽서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직접 검토하고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유경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찾던 곳은 전염병 환자 시설이나 나환자촌, 장애인 복지관 같은 외부에서 외면받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시선이 차가웠던 그 현장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자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1971년 그녀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인 유경재단을 설립합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된 이들에게 배움의 빛을 전해주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유경유아원, 유경아동병원 등 복지시설이 잇따라 세워지며 유경수란 이름은 점차 국민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책 개입이나 내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퍼스트레이디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 다리여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생활을 절대로 호사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기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인 박정희에게도 늘 절제와 검소를 당부했고 국빈을 맞이할 때조차도 과한 접대는 삼가도록 노력했습니다. 1973년 그녀는 미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퍼스트레이디인 팬 닉슨 여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국빈 만찬에서 자녀 교육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유경수는 한국 여성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진중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해외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영향력, 가장 한국적인 영부인, 그런 평가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삶은 단지 대통령의 아내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자 한 어머니 그리고 한 나라를 품으려 했던 시민으로서의 강한 사명감과 절제가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당시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청와대에 있는 한 청와대는 차가운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닿는 곳이었다고 말입니다. 유경수 여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분이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퍼스트레이디라는 호칭이 보도자료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하는 일은 국가적 임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겸손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국민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옆 작은 방, 그곳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민원 엽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경수는 비서진과 함께 매일 그 엽서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대다수는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자신의 손글씨로 지시를 남기거나 전화로 직접 기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에 참석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 곁에 다가서는 행정의 손이 되길 원했습니다. 외부 활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환자시설, 나환자촌, 고아원, 맹아학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외면받던 공간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센병 환자의 손을 맨손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위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병을 들여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발언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유경수는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국빈을 맡는 자리나 사회복지 관련 행사는 예외였습니다. 그럴 땐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녀의 이런 자세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3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팬 닉슨 여사는 유경수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대화의 깊이에 대해 한국 여성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보는 자리. 그 자리는 이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왜 그토록 조용했을까? 왜 그토록 절제했을까? 그 답은 그녀가 남긴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머니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아이 같고 모든 어르신이 내 부모 같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가지기보다 무언가를 내어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강요한 역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 스스로가 지키고자 한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념은 청와대라는 권력의 중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은 단 한 발의 총탄으로 마감됩니다. 그 총탄이 날아든 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 속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와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다는 소식에 내외 기빈, 외교 사설, 학생 대표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 단상엔 대통령 내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끝마다 강조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상 아래 조용히 걸어오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안경을 쓰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채 무대 뒤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세강 제1교포 2세. 일본에서 권총을 훔쳐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그는 이날 국립극장까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금속 탐지기와 경호 인력은 그의 권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본 대사관 소속이라고 말했고 현장 경비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3분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가 절반쯤 지나던 순간 첫 번째 총성이 울립니다. 청중들은 비명을 질렀고 학생 대표들은 땅에 엎드렸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세강은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지만 그 총알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압하는 사이 적어도 4발의 총성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발, 그 총탄은 유경수 여사의 머리 왼편을 스쳤고 기와 측두부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단상에 쓰러진 그녀는 곧장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5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국가의 제1부인이 광복절 경축식 현장에서 공공연히 피격당한 사건. 그 상징성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건 이후의 조치도 전례 없이 신속했습니다. 문세강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단 54일 만에 재판과 사형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 사이 사건의 경위와 배후에 대한 수사는 공식적으로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 시도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탄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는가? 문세강은 단독 범인이었는가? 경호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실수였는가? 마지막 총성이 문세강이 제압된 이후 울렸다는 진술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상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여인의 표정은 이 모든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총에 맞은 직후 나는 괜찮으니 대통령 각하를 보호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의 진위는 확실치 않지만 그녀의 평소 행보를 떠올리면 어떤 말보다 진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여운은 국가 전체에 깊게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내, 국민의 어머니, 그리고 복지와 민원의 손길로 불렸던 그는 그날 가장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을 넘는 국민적 애도로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엔 흑백 현수막이 내걸렸고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그녀의 영정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시대를 통째로 멈춰세웠습니다. 1974년 8월 16일 서울 시내엔 검은 천이 휘날렸고 흑백 리본을 단 시민들이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와대 안팎은 슬픔과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침실에 혼자 틀어박혀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따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박정희는 조용히 유경수의 관을 찾았습니다. 관을 향해 고개를 숙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오 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국장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국가 원수급 예우가 적용되었고 광화문과 시청 광장, 청와대 앞 도로까지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립극장 앞에 헌화를 하거나 유교사의 생전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문소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한센병 환자, 장애인, 미혼모, 그리고 그녀가 생전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청와대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챙기던 민원 엽서는 더 이상 읽히지 않았고 현장 방문은 뜸해졌으며 복지행정은 서서히 행정 절차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체감했습니다. 청와대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점차 정제된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유경수의 죽음은 박정희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동정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를 견제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유경수는 박정희 정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국민의 불만은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었고 권위주의적 통치는 일정 정도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정권은 점차 강경 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1974년 말 긴급조치가 다시 발동되었고 비상국무회의는 자주 소집되었으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박정희 정권의 후반기를 분리하는 전환점이었다고요. 그 전과 그 후로 나뉜다는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날 국립극장이 울려 퍼졌던 총성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총탄은 시대를 찔렀고 한 국가의 권력 균형과 정서적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문세강은 체포 직후부터 단독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제1교포 2세로 일본 내에서 조청년 인사들과 교류했고 북한으로부터 암살을 지시받았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위조된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국립국장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무대를 오를 수 있었을까? 권총은 왜 그토록 정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총성은 왜 그가 제압된 후에 울렸는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들 그리고 수사 관계자 중 일부는 문세강 외에 또 다른 사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에게 명중된 탄환이 문세강이 쏜 것과 각도와 궤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문세강의 총에 의해 우연히 유경수 여사가 희생되었다는 공식 입장, 다른 하나는 그 희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심입니다. 음모론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총탄은 박정희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애초에 유경수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그 주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은 많았습니다. 그녀는 박정희 정권 내에서 유일하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파악했고 과도한 통제를 우려했으며 심지어 최태민과의 접촉을 경계하며 박근혜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권 내부의 누군가는 그녀의 영향력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은 당대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정권은 더 거칠어졌고 민심과의 완충지대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총탄은 박정희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유경수의 죽음 이후 박정희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측근에 대한 의존은 높아졌고 긴급조치와 유신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점점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 변해갔습니다. 그 끝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이미 1974년의 총성 속에서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하나의 개인사이자 동시에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 레디였고 국민의 손을 잡았던 여인이었으며 한 시대의 조율자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복지의 감각, 공감의 리더십, 그리고 절제와 균형의 미덕. 그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유경수란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시대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죽음은 강렬했으며 여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 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의 역사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상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